국가가 무너졌을 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핵무기도 첨단 무기도 아닙니다. 명령 없이 스스로 조직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상 없이도 끝까지 싸우는 민간인들이죠. 역사상 그런 민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500년간 그 능력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위기에서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확신했으니까요. 2002년 독일 대홍수가 제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제 경고는 무시당했고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제 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발적 협력 같은 건 환상이라고. 그런데 2007년 겨울 한국 서해안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수만 명이 맨손으로 기름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죠.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 대답이 제 30년 신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민족을 절대로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틴 셀던입니다. 올해로 55살이 됐고 지난 30년간 핵융합이라는 꿈을 쫓아왔죠. 1996년 봄, 저는 32살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서 열린 역사적인 회의에 영국 대표단 기술자문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테이블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세계 최강대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국제핵융합 실험로. 인류가 태양을 지상에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핵융합이 뭐냐고요? 태양이 50억 년 동안 타오르는 원리예요. 가벼운 원자를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인류가 이 기술을 완성한다면 석유도 석탄도 가스도 필요 없는 세상이 열립니다. 바닷물 한 컵으로 평생 쓸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단 1g의 연료로 석유 8톤의 에너지를 내는 거죠.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회의실 공기는 묵직했고 참석자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21세기 에너지 패권을 결정짓는 전쟁의 서막이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1985년 웨일스 탄광이 폐쇄되던 해. 아버지는 실직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삶도 없다.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시계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일본 대표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근 한국 측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이터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미국 대표 제임스 카터가 즉각 반응했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죠. 한국이 핵융합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냐고,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핵융합은 수십 년간의 연구 축적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다나카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성장한 나라라고, 반도체도 조선업도 모두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한 것이라고 했어요. 핵융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배우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함께 개발할 파트너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죠. 저는 다나카의 역사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기술 평가 부분은 수긍이 갔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융합 연구 성과를 낸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러시아 대표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연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전문 연구원이 50명도 안 된다고 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각각 500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었죠. 게다가 한국에는 제대로 된 실험 장치도 없다고, 러시아에서 중고 토카막 하나를 구입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이터 총 예산 200억 달러, 건설 기간 10년, 운영 기간 20년.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참여국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배권 확보였으니까요. 제임스가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만 재정적 기여를 원한다면 옵저버 자격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옵저버, 구경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제한되고 기술 자료 접근도 통제되며 핵심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는 거죠. 한마디로 돈만 내고 뒤에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합리적인 결정이다. 에너지는 자원과 역사, 그리고 강대국의 몫이다. 한국은 아직 그 자격이 없다고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터 관련 후속 조치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그때 제임스 카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소식 들었냐고 물었어요. 무슨 소식이냐고 되물으니 제임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옵저버 자격을 거부했다고, 돈만 내고 구경하는 건 싫다고 했답니다. 저는 놀랐어요. 거부했다고요? 준회원이라도 되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마저 걷어찬 겁니까? 제임스는 더 황당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을 선언했다고 K스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초전도 토카막을 혼자 만들겠다는 거였죠.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혼자 만들겠다고요? 세계 최강대국들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일을 말입니까?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협상 카드일 뿐이라고 독자 개발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한국이 다시 연락해 올 거라고,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준회원 자격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거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국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한국과학기술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초전도행 융합장치 K스타 건설 착수. 건설 기간 12년. 목표는 1억 도 플라즈마 달성. 저는 그 발표문을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겠다는 거예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진짜로요. 다나카에게 팩스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제정신이냐고 물었어요. 다나카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표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예산 1,500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터 예산이 20조 원이 넘는데 한국은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뭘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며칠 뒤 주한 영국 대사관의 외교관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만들 생각인지 물었어요. 외교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그들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고요. 어떤 눈빛이었냐고 물으니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각오를 다진 눈이었다고요. 그들은 준회원 자격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정회원이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 기술을 만들겠다는 거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K스타를 만들어서 실력을 증명하고 그걸 가지고 정회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만약에 한국이 성공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결과를 만들어낸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물리법칙을 의지로 이길 수는 없어요. 한국은 곧 현실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1996년 봄, 한국이 대전에서 기공식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문 사진을 봤습니다. 황량한 공터에 수백 명이 모여 삽을 뜨는 장면이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굳어 있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12년 뒤의 성공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각오를 다지는 걸까요?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협상 카드로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전이 왜 무모한지 설명하려면 먼저 1억 도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약 1500만 도예요.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최소 1억 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태양보다 7배나 뜨거운 온도죠. 1억 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요. 철도 녹고 텅스텐도 증발하고 심지어 다이아몬드조차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불덩어리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 이것이 핵융합의 첫 번째 난제였죠.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실험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어요. 1980년대 연구팀이 플라즈마 실험 중 자기장 제어에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겨우 5천만 도의 플라즈마였는데 그게 진공 용기벽에 닿는 순간 두께 3cm의 스테인리스 강철이 0.05초 만에 녹아내렸다고 해요. 5천만 도도 이 정도인데 1억 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토카막이라는 발상이 나온 겁니다. 그릇에 담을 수 없다면 아예 그릇 없이 가두는 거예요.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마치 자석으로 쇠구슬을 공중에 띄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자기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플라즈마는 즉시 벽으로 튀어나가 모든 걸 파괴하죠. 저는 러시아의 토카막 개발 역사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소련은 1950년대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행착오 끝에 겨우 안정적인 설계에 도달했어요. 수백 번의 실패, 수십 번의 폭발 사고, 수조 루블의 투자. 그렇게 쌓인 경험이 지금의 토카막 기술을 만든 겁니다. 일본도 197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20년이 넘는 연구 끝에 겨우 안정적인 1억 도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게 됐죠. 수천억 엔을 투자하고 수백 명의 과학자가 매달려서 말이에요. 한국은요? 1980년대 후반에야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도 기초 이론 단계였습니다. 전문 연구원이 50명도 안 됐어요. 제대로 된 실험 장치라고는 러시아에서 사온 중고 토카막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프랑스 과학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만들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토카막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1억 도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실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나카가 더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다고 자기들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업도 그랬다고요. 하지만 핵융합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돈 많이 들여서 공장 크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리법칙과 싸우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핵융합은 의지나 열정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 수조 원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며칠 뒤 다나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과학자들이 한국의 설계안을 분석했는데 구조적 결함이 20곳 넘게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첫 가동에서 폭발할 거라고 1억 도는커녕 작동조차 못할 거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변수도 아니었어요. 이 턴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저는 유럽 각국의 기술 협력 조율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한국 소식이 들려왔지만 무시했어요.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니까요. 1억 도의 벽 앞에서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1997년 겨울, 저는 웨일스로 향하는 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고향을 찾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85년 저는 21살이었어요. 대학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해 겨울 영국 정부가 웨일스 탄광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토머스 셀던은 30년간 탄광에서 일한 광부였어요. 탄광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셨죠. 석 달 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마틴.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구나.
저는 그 유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낡아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석탄이 사라지면 다른 에너지가 필요해요. 더 깨끗하고 더 풍부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에너지. 그게 핵융합이었습니다. 기차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내려 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죠.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주머니에서 회종시계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 저는 태양을 만들고 있어요. 성공하면 더 이상 탄광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묘비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내 엘리자베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웠죠.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나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에 너무 몰두했어요. 밤새 논문을 읽고 주말에도 연구소에 나갔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당신은 태양을 쫓느라 가족을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희는 그해 겨울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듬해 봄에 도장을 찍었죠.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저는 회중시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모든 걸 잃으셨죠.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핵융합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지 같은 비극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동료 앤드류 맥도널드가 저를 찾아왔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플라즈마 물리학자로 대학원 시절부터 친구였죠.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이혼 소식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앤드류가 맥주를 건네며 말했어요. 자네가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기억하냐고요. 아버지 때문이었잖아. 그 마음을 잃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앤드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석탄가루가 묻은 얼굴로 웃고 계셨죠. 아버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로요. 1998년 여름, 빈에서 이터 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미국은 플라즈마 가열 시스템 개발 현황을, 러시아는 초전도 자석 제작 일정을, 일본은 진공용기 설계안을 발표했죠. 저는 영국 대표단으로 참석해서 메모를 했어요.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2년 전만 해도 한국은 화제의 중심이었죠. 가입 신청을 거부당하고 옵저버 자격마저 걷어차고 독자 개발을 선언한 나라. 모두가 비웃었고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휴식 시간에 제임스 카터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삽질 중이겠지. 몇 년 더 지나면 포기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힐 거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서가 있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행한 월간 보고서였습니다. 습관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국 관련 기사를 발견했어요. 작은 단신이었습니다. 한국 K스타 프로젝트, 초전도 자석 시제품 제작 완료. 저는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국이 영하 269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자석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초전도 자석은 핵융합 장치의 심장이에요. 미국 MIT가 30년간 연구해서 겨우 완성한 기술입니다. 그걸 한국이 몇 년 만에 만들었다고요. 저는 즉시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핵융합연구소에서 발표한 기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읽어봤죠. 놀라웠어요. 자석의 구조와 성능 수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제품을 만든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시험 가동을 해봐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죠. 아마 결함이 나올 겁니다. 며칠 뒤 다나카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이 초전도 자석을 만들었다는 소식 들었냐고요. 다나카가 웃었습니다. 들었다고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요. 일본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 설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요. 자기장 강도가 불안정해서 실제 운용은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종이 위의 설계와 현실은 다르니까요. 저는 한국 이야기를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실패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공 용기 설계 완료, 플라즈마 가열 장치 개발 착수, 극저온 냉각 시스템 시험 가동. 저는 그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들기야 하겠지. 문제는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1999년, 2000년, 2001년. 시간은 흘러갔고 한국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세상의 관심 밖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태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나라가 역사를 바꾸고 있었다는 걸요. 2002년 가을, 저는 프랑스 카다라슈에서 열린 이터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평소와 달랐죠. 참석자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측 부품 제작이 예상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2년이라고요? 그건 전체 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표가 해명했습니다. 진공 용기 용접 부위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견됐다고, 재료 강도가 설계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제임스 카터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원래 2010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러면 2015년도 어렵겠다고 소리쳤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터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건설부지 선정에서 프랑스와 일본이 충돌했어요. 양측 모두 자국에 이터를 짓겠다고 고집했죠. 결국 프랑스로 결정됐지만 일본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후로 일본의 협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예산 삭감을 핑계로 분담금을 줄이려 했고 유럽은 반발했죠. 회의 때마다 언성이 높아졌어요. 러시아는 기술력은 있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련 붕괴 후 과학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부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세계 최강 대국들이 힘을 합쳤는데 왜 이 모양인 거죠? 회의 중간에 다나카가 조용히 제 옆으로 왔어요.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관심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나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한국이 뭘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이터를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터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러시아 부품은 2년 지연, 일본은 비협조적, 미국과 유럽은 싸움 중.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0년에도 완공이 어려울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다라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 중 하나가 태양이에요. 우리가 만들려는 건 바로 저겁니다. 인공태양.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냈어요. 낡은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습니다. K-스타 프로젝트 현황이 궁금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핵융합연구소 보도자료. K스타 주요 구조물 조립 80% 완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80%라고요. 우리는 아직 부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감 같은 거였죠. 2004년 봄, 저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 플라즈마 물리학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학회장은 전 세계 과학자들로 붐볐어요. 저는 발표를 마치고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셀던 교수님 맞으시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민수. 한국국가핵융합연구소. 초전도자석 개발팀 책임연구원. 한국 사람이었어요. K스타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의 무모한 도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사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저는 결국 그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강민수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을 공부했죠. 저는 놀랐어요. 막스 플랑크라면 세계적인 연구소잖아요. 강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늘 이방인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 질문 시간에 한 독일 교수가 대놓고 비웃더군요. 한국이 핵융합을 한다고. 웃기지 말라고요. 저는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강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그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K스타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강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전도 자석 성능 시험 데이터였어요. 이게 저희가 만든 자석입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자기장 강도 5.5 테슬라. 온도 안정성 0.01 켈빈이네. 냉각 효율 98%.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 수치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검증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이 정도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냐고 물었어요.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수천 번 실패했지만 매번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선택지가 없다. 실패하면 끝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과학자에게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존경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카페를 나서면서 강민수가 말했어요. 셀던 교수님, 언젠가 K스타가 완성되면 꼭 보러 오세요.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다고 답했죠. 반쯤은 사교적인 대답이었지만 반쯤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설계안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 결함이 20곳 넘게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작동 불가능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어요. 강민수가 보여준 데이터와 다나카의 분석. 둘 중 하나는 틀린 겁니다.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 그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2005년 겨울,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최종 확정됐어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 생활 12년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죠. 법원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런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렸죠.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은 태양을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의 문제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을까요? 저는 정말 태양만 사랑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저를 맞았어요. 엘리자베스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거실 소파 위의 쿠션도. 그녀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위스키병이 있었습니다. 잔도 없이 병째로 마셨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꿈을 꿨어요. 탄광 앞에 서 계신 아버지. 석탄 가루가 묻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마틴, 넌 뭘 위해 사는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출근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논문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 무렵 이터 프로젝트도 난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국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미국은 예산 삭감을 통보했고 일본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러시아 부품은 3년째 지연 중이었죠. 회의 때마다 고성이 오갔어요. 제임스 카터는 유럽 대표들과 싸웠고 다나카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협력은커녕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죠. 저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허탈함을 느꼈어요. 이게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 맞나요? 정치 싸움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이터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죠. 핵융합은 정말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태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30년 가까이 이 꿈을 쫓아왔는데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이터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고 저는 가정도 잃었죠.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냈어요. 낡은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아버지도 평생을 탄광에 바쳤지만 결국 모든 걸 잃으셨죠.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앤드류가 들어왔어요. 불이 켜져 있길래 왔다고 아직도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앤드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자네, 왜 이 연구를 시작했나? 저는 회종시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요.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을 잃지 마. 지금은 힘들어도 자네가 시작한 이유를 기억해. 그게 자네를 버티게 해줄 거야. 저는 앤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2007년 봄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K스타 완공.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그 소식을 접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보낸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초전도행 융합장치 K스타 건설 완료 및 시운전 준비 돌입.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인가요? 한국이 진짜로 만들어낸 건가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1995년 착공, 2007년 완공. 정확히 12년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즉시 제임스 카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소식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여유가 사라져 있었죠. 들었다고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치를 만든 것과 작동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토카막을 조립했다고 해서 플라즈마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동 실험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질 겁니다. 다나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일본 측 분석이 어떻냐고 물었어요. 다나카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장치 자체는 인상적이라고 예상보다 잘 만들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첫 가동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초전도 자석 냉각, 진공 유지,
플라즈마 가열 등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한국이 장치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이 첫 가동에 성공한다면요. 그건 우리의 모든 예측이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며칠 뒤 관련 기술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밤새 그걸 분석했어요. K스타의 사양이 놀라웠습니다. 주반경 1.8m, 플라즈마 전류 2메가암페어, 자기장 강도 3.5 테슬라. 세계 최초의 완전 초전도 토카막이었어요. 완전 초전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 토카막들은 일부만 초전도 자석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K스타는 모든 자석이 초전도였죠. 이건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도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해낸 걸까요? 경험도 없이, 선배도 없이 처음부터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앤드류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단하네. 솔직히 인정해야겠어. 한국이 정말 해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작동은 안 했잖아. 진짜는 이제부터야. 그해 여름, 한국이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핵융합 연구자들이 주목했죠.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이 곧 첫 플라즈마 실험을 한다고 지켜보자고 말했어요.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그때 가서 우리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요. 저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한국이 성공하면요. 우리가 12년 전에 문을 닫았던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편견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과연 성공할까요? 아니면 우리 예측대로 실패할까요? 답은 곧 나올 거였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저는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받은 편지함에 국제원자력기구 발신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긴급기술 보고서 K스타 관련. 별 생각 없이 열어봤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K스타 첫 플라즈마 생성 성공. 2008년 2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즉시 제임스 카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자신만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12년 만에 처음부터 만들어서 첫 가동에 성공한다는 게요. 제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아침 하늘이 맑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다. 우리가 비웃었던 나라가 해냈다. 며칠 뒤 상세한 기술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걸 밤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이 만든 방식은 우리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존 기술을 따라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낸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초전도 자석이었습니다. 영하 269도에서 작동하는 자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만 가진 기술을 12년 만에 완성한 겁니다. 자기장 안정성 데이터도 인상적이었어요. 변동폭이 0.001% 이내였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정한 거예요. 이 정도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나카에게 연락했어요. 일본 쪽에서 분석했냐고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분석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이 만든 자기장 제어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이에요. 일본이 20년 걸려 도달한 수준을 한국은 12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는 경험도, 노하우도 심지어 제대로 된 선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우연히 한국 연구원들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고요? 한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참고할 설레가 없었어요.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모든 실패를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원인을 찾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한 겁니다. 12년 동안요. 보고서 중간에 한국 연구팀장 박준혁 박사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어디에 담느냐고요. 박준혁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릇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다. 맞아요. 그게 토카막의 원리죠. 하지만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한국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무시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나 좌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외심에 가까웠죠. 한국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냈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첫 플라즈마 생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경쟁은 그 다음이었어요. 핵융합의 핵심은 플라즈마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플라즈마가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을 유지해야 실제로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저는 2008년부터 K스타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때로는 매일 업데이트가 왔어요. 플라즈마 유지 시간이 핵심 지표였죠. 처음에는 0.5초였습니다. 반초. 플라즈마가 생겼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 정도면 우연일 수도 있어.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어. 다음 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1초. 그 다음 주. 2초.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점점 늘고 있네요. 하지만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융합 발전소가 되려면 최소 몇 분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7초.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저는 매주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늘었을까? 혹시 정체됐을까? 정체되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가더군요. 10초를 넘어섰을 때 저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10초를 넘겼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제임스가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미국도 10초를 넘기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2009년 봄 20초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초라고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기록을 늘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루는 법까지 터득한 거예요. 다나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일본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어요. 우리도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어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자기장을 조정하면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해 여름 30초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프랑스 과학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1분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긴급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한국 K스타 관련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48초 달성.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8초요.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48초.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1초는 실험이에요. 10초는 기술의 시작이고요. 하지만 48초는 다릅니다. 이건 발전소의 문턱이에요. 실제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두 번 운 좋게 된 게 아니라 한국은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0.5초에서 시작해서 48초까지 체계적으로 늘려온 거죠.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핵심은 자기장 제어였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벽으로 튀어나가요. 한국은 자기장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둬놓았습니다. 자기장 변동폭이 0.001% 이내였어요. 거의 완벽하게 일정한 거예요. 이 정도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쫓아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요. 48초라는 숫자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한국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좌석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뒤편이 아니라 앞쪽에 앉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준혁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48초 기록에 대해 설명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보고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청중은 달랐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48초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핵융합 발전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발표 중간에 박준혁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융합이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핵융합을 원자력과 혼동하거든요.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핵융합은 전원을 끄면 즉시 멈춥니다. 플라즈마는 자기장으로만 유지되거든요. 자기장이 사라지면 플라즈마도 사라져요. 폭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원자력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지만 핵융합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핵융합의 안전성입니다. 박준혁이 덧붙였어요.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처럼 수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어요. 한 독일 과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8초를 넘어 더 오래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목표는 분 단위, 시간 단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분 단위, 시간 단위요. 그건 진짜 발전소예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학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 영국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다가갔어요. 악수를 청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악수를 받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매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맞아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제임스도 다나카도 그 누구도 한국을 믿지 않았죠. 우리는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단정했고 그들의 도전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저는 데이터로 분석했어요. 한국은 경험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며칠 뒤 앤드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앤드류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 간절함이야. 간절함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간절함만으로 물리법칙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앤드류가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간절함만으로는 안 돼. 하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남들이 하루 8시간 일할 때 16시간을 일해. 남들이 10번 시도할 때 100번을 시도하지.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2010년 봄, 저는 프랑스 카다라슈에서 열린 이터 실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기회의였어요.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부품 제작 일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진공 용기 제작 일정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보고했어요. 예상보다 6개월 지연됐다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또 지연이네요.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임스가 질문했어요. 왜 지연됐냐고, 기술적 문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설명했어요. 용접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재료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공 용기는 이터의 핵심이에요. 이게 문제면 전체 일정이 흔들립니다. 그때였어요.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K스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펜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K스타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바라봤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국 방식을 물어본 거였죠.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다나카가 지금은 한국 기술을 참고하자고 하다니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초전도 자석이었어요. 유럽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온도 유지가 불안정하다고 했죠. 목표는 영하 269도인데 자꾸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 도만 올라가도 초전도 상태가 깨집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때 또다시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K스타의 냉각 시스템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나카를 다시 쳐다봤어요. 또요. 이번에는 제임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유럽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한국 측 기술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 이름이 나왔을 때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점심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자꾸 한국을 언급합니까? 다나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들이 해결했으니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이미 풀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나카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48초를 달성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한국이 우리의 기준이 된 걸까요? 48초 이후였을 겁니다.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상이 됐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부 앞으로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터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는 거였죠. 저는 메일을 보내기 전에 잠시 멈칫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어요.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죠. 그게 과학자의 자세니까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물어야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요. 한국으로부터 답장이 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어요. 한국과학기술부 발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클릭했어요. 기술협력 논의에 동의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터 정회원국 자격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조건이요. 한국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준회원이라도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회원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답장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조건이 있더군요. 정회원국 자격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화선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점심 먹읍시다. 다나카도 부르죠. 정오에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제임스가 포크로 스테이크를 찔렀어요.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제임스가 말을 이었어요. 부품이 안 와요. 러시아는 3년째 지연이고 미국 것도 2년 늦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터는 20년 안에 못 짓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 용기 제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제임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절실합니다. 한국 없이는 이터를 못 짓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카가 냅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실을 인정합시다. 한국은 12년 만에 K스타를 완성했어요. 우리는 10년 넘게 부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요. 누가 더 실력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임스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을 거부했을 때요. 그들의 제조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설계는 우리가 잘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나카가 맞장구 쳤어요.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로 대량 정밀 제조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나카도 동의했어요. 일본도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몇 년 전 이 도시에서 한국의 가입을 거부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도시에서 우리가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끼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겁니까?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후자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매달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매달렸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은 나 있었어요. 2주 뒤 이터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하나. 대한민국의 정회원 가입. 이사회가 열리는 날, 저는 묘한 기분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 이 방에서 한국을 거부했었죠. 같은 방, 같은 테이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대한민국의 이터 정회원 가입입니다. 투표에 앞서 각국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검증됐습니다. K스타가 그 증거입니다. 이터 완성을 위해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몇 년 전 한국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이어받았어요. 일본도 찬성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유럽 대표들도 하나둘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모두 같은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어요.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 의장이 선언했어요. 대한민국의 이터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합니다. 저는 회의록에 적었어요. 날짜,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역사가 바뀐 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국을 처음부터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랬다면 이터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완성됐을 겁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한국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터를 완성할 기회를요. 방에 들어와 짐을 풀다가 서류 가방 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1995년 한국의 이터 가입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펼쳐 읽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참여하고 싶어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정중한 문체, 상세한 기술 계획, 그리고 협력에 대한 열망. 우리는 이걸 거부했어요.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았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스스로 길을 만들었어요. 12년 동안 묵묵히 걸어서 결국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겁니다. 저는 그 신청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접어서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증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위대함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냈습니다. 낡은 시계가 똑딱거렸어요. 아버지, 오늘 역사가 바뀌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나라가 결국 모두를 이끌게 됐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셨죠. 이제 그 지배자가 바뀌려 하고 있어요. 시계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프랑스 카다라슈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회의가 아니라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를 했었어요. 오늘 한국 부품이 도착합니다. 와보세요. 저는 당장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 현장 책임자들, 각국 대표들.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형 트럭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뒤쪽 컨테이너가 열렸어요. 거대한 초전도 자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게 150톤, 높이 4m.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석이 천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표면. 완벽한 곡선. 저는 그걸 보며 감탄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선 독일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예술품이네요. 자석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검수팀이 달려들었어요. 정밀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규격이 안 맞으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수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수팀장이 나왔어요.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합격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수팀장이 덧붙였어요. 오차가 0.01mm 이내입니다. 완벽해요. 제임스가 제 옆으로 왔어요. 믿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앞으로 수십 개가 더 옵니다. 모두 한국산이죠.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 부품이 제일 좋아요. 다른 나라 건 도착하면 수정이 필요한데 한국 건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설치되고 있는 자석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만든 거예요. 12년 전 중고 토카막으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이터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어깨를 툭 쳤어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야.
조선소에서 수백 톤짜리 배를 정밀하게 만들잖아.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깎고. 이런 나라가 토카막 부품을 못 만들 리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학 후진국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조기술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였죠.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자석 설치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 한국이 준회원 제안을 거절했을 때 저는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국이 옳았어요. 만약 한국이 준회원으로 들어왔다면요. 구경만 하고 배웠겠죠. 하지만 스스로 만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K스타가 없었을 거예요. 48초도 없었을 거고 이 완벽한 부품도 없었겠죠. 한국은 거절당한 순간 더 큰 것을 얻기로 결심한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며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조명 아래 빛나는 한국산 자석. 저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저건 태양의 심장입니다. 인공태양을 만들 핵심 장치죠. 그리고 그 심장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터기술협력회의 때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라가 K스타를 만든 곳이구나.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더군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회의는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였어요. 저는 드디어 K스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거대한 원통형 건물 안에 K스타가 있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토카막 장치.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게 48초를 만든 기계구나.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은 장치구나. 박준혁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K스타의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해줬어요. 초전도 자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진공 용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플라즈마 가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저는 듣다가 문득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독자 개발을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한국은 매년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석유와 가스를 사는 데 씁니다. 이 돈이 계속 밖으로 나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핵융합이 완성되면 그 200조 원이 국내에 남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외국에서 오셨어요. 많이 드세요. 김영숙 여사라고 했어요. 20년 넘게 이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을 자식처럼 챙기신다고요. 김영숙 여사가 제 앞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연구원들이 입안 먹고 태양을 만들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칫했어요. 입안 먹고 태양을 만들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영숙 여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구원들이 밤새 일할 때 야식을 만들어 갖다 주셨다고요. 실험이 실패해서 풀이 죽어 있으면 맛있는 거 해준다며 위로해 주셨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밥 잘 차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응원하고 함께 가는 문화. K스타는 기계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김영숙 여사의 밥을 먹고 서로를 격려하며 12년을 버틴 사람들이요. 식사를 마치고 박준혁 박사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박준혁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한국은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가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바다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중수소가 핵융합의 연료예요.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그제야 한국이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로 승부해야 합니다. 핵융합은 한국에게 생존의 열쇠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소를 떠나기 전 박준혁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K스타 미니어처 모형이었어요. 이걸 보실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모형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원 없는 나라도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냈어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기차의 진동과 어우러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힘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K스타의 웅장한 모습, 박준혁 박사의 담담한 목소리, 김영숙 여사의 따뜻한 밥상.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탄광 앞에서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요. 저는 펜과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떠나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5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보다 더 많이 살았네요. 아버지, 저는 평생 에너지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탄광이 문을 닫고 아버지가 모든 걸 잃으시는 걸 봤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저는 핵융합을 연구했습니다. 태양을 지상에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석탄도 석유도 가스도 필요 없어져요. 바닷물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길을 잃었었어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강대국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는 그저 따라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을 무시했어요. 그들이 핵융합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물리법칙을 의지로 이길 수는 없다고 단정했죠. 하지만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12년 동안 묵묵히 걸어서 결국 태양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K스타라는 장치를 직접 봤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과학자들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비웃음을 당해도 묵묵히 걸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 저는 그들에게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탄광이 힘들어도 매일 출근하셨죠. 가족을 위해서요. 선택지가 없으셨으니까요. 한국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선택지 없이 걸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었어요. 왜 떠나셨냐고, 왜 저를 혼자 두셨냐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는 포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싸우셨던 거예요. 다만 상대가 너무 거대했을 뿐이죠. 개인이 시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핵융합이 완성되면 더 이상 탄광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와요.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에너지 때문에 가난해질 일도 없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저는 그 세상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지 못한 그 세상을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힘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함께 가는 문화, 서로를 믿는 신뢰. 그게 진짜 에너지예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저도 늦었지만 배우고 있어요. 겸손해지는 법을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법을요. 아버지, 회중식에는 아직 잘 가고 있어요. 매일 태엽을 감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요. 언젠가 저도 아버지 곁으로 갈 거예요.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제 일을 다 했어요. 라고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 마틴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실컷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썼어요. 토머스 셀던에게. 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아버지 묘소에 가져가려고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70살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은퇴했어요. 30년 넘게 플라즈마 물리학을 가르쳤죠. 마지막 강의 날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은퇴 후 저는 런던 교외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옛 동료들과 차를 마시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K스타 300초 달성. 세계 최초 핵융합 상용화 목전.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00초요. 5분이에요. 뉴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융합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됐다고, 조만간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가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어. 화면에 K스타가 나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봤던 그 장치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박준혁 박사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가 많이 휘어졌더군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300초 달성의 의미가 뭡니까? 박준혁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제 핵융합 발전소가 현실이 됐습니다. 바닷물로 전기를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K스타 미니어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박사가 준 선물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어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준혁 박사님께 300초 기록을 축하드립니다. 뉴스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당신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할 게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을 비웃었어요. 핵융합은 강대국만의 영역이라고, 한국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강자는 남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라는 것을요. 저는 은퇴한 늙은 과학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들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인류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요. 남은 생애 동안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후배 과학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누구든 들어줄 사람에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양을 만들었는지를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틴 셀던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냈어요. 낡은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멈추지 않고 가고 있었죠. 아버지, 보이세요? 태양을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한국 방문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박준혁 박사가 했던 말이었죠. 그릇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태양을 담을 그릇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어디에도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놓은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거죠.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인공태양, 그 설계도는 사실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에요.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한국은 태양을 훔친 나라가 아닙니다. 태양을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그 태양은 이제 전 세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또 태양이 뜰 거예요. 자연의 태양이요. 하지만 언젠가,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인공태양도 뜰 겁니다. 한국이 만든 태양이요. 그날이 오면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가서 말할 거예요. 아버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태양의 시대가요.